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의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30분 운동 루틴 시간인데요.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궂은 장마철인데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운동 루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운동 자체에 대해서 뭐 동작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골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이라는 주제로 청년기부터 중장년층 모든 분들이 쉽게 일단 들으실 수 있고 골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고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그것도 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그때 Q&A 시간에 궁금하셨던 것도 올려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뭐 정외과 관련되는 거는 뭐 모든 주제든 관계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입니다. 네, 골은 뼈는 신체활동 및 운동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는 근육 운동, 근력 운동, 근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유산소 운동이라면은 뭐 심폐지구력에도 영향이 있어서 어쨌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뼈에 운동을 한다고 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운동이 어떤 뼈의 건강이나 뼈 대사라든지 이런 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 뼈는 이 체중 부하 활동과 관련된 기능적 요구 사항에 맞게 질량이나 구조 그리고 강도가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뭐 뼈는 그냥 우리가 이제 뼈 성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청소년기에 보통 골 성장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완성된 골 성장이 완성된 뼈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와 흡수한 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다시 재흡수가 되는 이 대사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이런 체중부하 활동 같은 것들이 뼈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뼈의 질량이나 구조, 강도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찰스 터너라는 분이 이런 기계적 자극,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체중 부하 활동이겠죠. 그래서 기계 자극에 대한 골 적응은 3가지 규칙을 따른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골 적응은 정적 부하가 아닌 동적 부하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냥 한 가지가 쭉 부하가 그 일정한 부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동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계속 이런 부하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부하를 줄 때 계속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변화에는 더 이상 반응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 적응의 시작에는 단기간의 부하만 필요하다. 단기간의 부하로 인해서 이 골 적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작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하가 되고요. 골세포는 일상적 부하에 적응하여 반응이 감소한다. 그래서 처음 이제 부하를 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응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응도 적응을 하게 돼서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부하, 다른 활동, 다른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만 반응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빈도는 그러니까 골에 부하를 주는 빈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빈도는 짧고 빈번한 체중 부하 활동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짧으면서 늘어지지 않고 짧으면서 자주 빈번하게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활동이 이 골의 반응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나 뭐 하루에 여러 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주 해주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자주 해주는 부하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 어느 정도의 세기냐 이 문제인데요. 그거는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 골 적응이 촉진이 됩니다. 강도 적당하게 일단 강도가 낮은 강도는 뼈에 대한 자극이 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강도라는 거는 그 근육이 골에 높은 긴장을 발생시키는 정도로 꽤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이 우리 반응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고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빈번하고 고강도로 시행한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유형은 여러 방향의 이 불규칙한 부하 패턴. 그러니까 일정한 정적인 부하는 결국은 반응이 점차 떨어지게 돼 있고 불규칙한 부하 패턴을 줘야지 이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반복적인 긴장도가 있는 운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복적인 긴장도보다 이렇게 불규칙한 부하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골이 적응하는 빈도, 강도, 시간, 유형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것은 우리 흔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밀도 검사 같은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얘기고 덱사 스캔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골밀도 BMD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골 밀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의 미네랄, 골 무기질 함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해서 나오는 값들을 통해서 골다공증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골 강도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로 그 인구 집단 수준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와 비교를 해가지고 취약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골 강도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런 취약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방사성 유효 선량이 낮아요. 그래서 노출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그에 비해서 정확성이나 정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캔 시간, 그러니까 검사가 몇 분밖에 금방 끝나거든요. 검사 시간이. 그리고 다양한 부위의 골량을 측정을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덱사 스캔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척추랑 양쪽 대퇴골 쪽을 측정을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부위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온 수치를 통해서 골절 위험이 있는 개인의 식별을 할 수가 있고 소아 및 성인,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이 덱사 결과를 기존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은 덱사 스캔, 골밀도 검사를 하면 어떤 점수가 나오냐 그러면 Z 점수와 T 점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Z 점수는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장년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T 점수를 보통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Z 점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에서 갑자기 골밀도가 감소되거나 이런 병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 T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젊은 집단의 정상 데이터, 그러니까 정상적인 골 밀도와 데이터를 환자가 측정한 결과값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마이너스 2.5가 이하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골다공증이 있다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정상 데이터는 평균 30세의 BMD를 기준으로 해서 2.5라는 수치는 이제 표준 편차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보다 미만인 경우에 골 밀도 검사,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외에도 그 신체 활동에 대한 골 반응을 측정한 최신 진단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말초 정량 컴퓨터 단층 촬영, 고해상도 말초 정량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QCT라고 합니다. QCT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0.2에서 1mm 단위의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부속 골격의 피질 및 골소주의 골밀도, BMD의 골밀도였죠. 그것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목적 소형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덱사 스캔 같은 경우는 이 피질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뼈의 겉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진 딱딱한 껍데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소주라는 거는 그 뼈 안쪽에 이런 여러 이렇게 이 방사, 그물 같은 조직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스폰지 같은 뼈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각각의 분리해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QCT 같은 경우는 피질골 및 골 소주를 각각의 측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골 강도 등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골 강도가 어떤 건지 살펴봤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각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각 기간마다 골 건강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좀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및 청년기 기간의 골 건강 극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은 소아랑 청소년기 때는 신체 활동을 포함해서 평생 동안의 행동 및 습관을 들이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행동, 습관들이 평생을 유지되기도 하지만 골 건강 역시 이때 만들어진 상태가 노후까지 평생의 그 골 건강 정도를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청소년기 및 청소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골 무기질 향상이 증명된 학교 기반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무작위 연구로 해가지고 학교 기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발표가 되고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한 3가지 정도를 썼는데 각 항목마다는 소규모 국익 게임, 순환식 강도 훈련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었고 ASBC 프로그램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교실 활동에 대해서 명명을 한 거고. 그 외에 또 강도 형성을 하는 순환식 운동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살펴보면 이런 식입니다. 40분 동안 주 3회씩 해가지고 3대3 축구나 농구, 플로볼 같은 구기 종목을 한다든지 역시 40분 동안 주 3회씩 해가지고 30초간의 총력 운동을 40초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6가지 내지 10가지의 맨몸 운동과 근력 운동 예를 들면 점프,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기, 상하체, 코어를 사용한 정적 근력 운동.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주 5회씩 해가지고 줄넘기나 춤추기, 순환식 간단한 저항 운동. 그리고 교실에서는 3분까지 해서 세션당 5에서 12회의 대항 운동 및 좌우 점프. 그리고 다음에는 또 각각의 근육, 팔에서는 이두근, 삼두근, 흉부의 대흉근, 등의 광배근, 승모근 등을 자극하는 여러 순환식 운동을 적용을 해봤더니 골 무기질 향상이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골 건강, 운동은 무조건 운동이 좋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에 골 건강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 이 여성 호르몬이 골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섭식 장애가 있다든지 신경성 식욕 부진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골 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경우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무리하게 운동을 강행하다 보면 골 건강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볼까요? 골 건강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94세의 과거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 선수가 있었어요. 스튜어트 알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야구 투수 이름은 아니고 연구한 분 이름이고요. 이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가 6살에 투구를 시작해서 33년간 공을 던진 94세의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정밀한 검사가 그 QCT가 있다 그랬죠. QCT 검사를 해서 상완골의 골간 중앙 부위, 그러니까 이 상완골 이쪽 윗팔뼈죠. 윗팔뼈의 그 간부, 그러니까 몸통 부분, 중앙 부분의 골 구조와 골 밀도와 강도를 평가를 했더니 투구에 이용된 팔은
투구를 하지 않은 팔에 비해서 14%더 크고 15%더 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쪽이 팔 던지지 않은 팔이고 오른쪽이 던진 팔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뼈 자체도 좀 더 크고요. 강도도 더 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50년이 지난 후에도 청소년 및 조기 성인기에 시행한 신체 활동이 골 크기와 강도에 평생 동안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바비 클레이라고 영국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개 2015년 때부터 주니어 대회에서부터 1500m 금메달을 딴 굉장히 능력 있는 중거리 육상 선수였는데요. 수년간의 높은 훈련량과 부족한 영양으로 인해서 무월경 증상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육상 경기도 아니고 이제 운동 차원으로 수영하는 도중에 죽고 골절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덱사 스캔 골밀도 검사를 해봤더니 20세 때임에도 불구하고 골절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화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온 게 아니겠죠. 그래서 치료를 월경 조절을 위해서 영양 개선하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호전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월경은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고 이 골재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에 비해서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뼈가 점차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초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겠죠. 호르몬 문제가 있는 경우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운동 처방을 조금 이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년 및 노년층의 골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절 위험도에 따른 층화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골량이 매년 약 0.5%씩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41년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 골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이나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골 구조와 강도가 유의하게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는 운동의 주요 역할이 성인의 골량이랑 강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서 골 소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행 권고안을 보면 중등도에서 높은 강도의 체중 부하 활동 그리고 고강도의 저항 훈련 뒤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 부하 활동과 저항 훈련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골량을 유지시킨다고 돼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노인들의 골 소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골량 증가 및 노화 관련 골 소실의 감소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골절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운동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기저질환과 안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행 권고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위험자를 모든 운동 처방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골절이나 이런 골다공증 위험도에 따라서 층화 시켜가지고 각각의 층에 해당되는 적절한 운동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위험자는 BMD 골밀도가 정상이고 이것은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2.5 밑으로 내려가면 골다공증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1.0보다 이상 높은 수치는 정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BMD가 정상이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고 낙상이나 골절에 대한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저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 저위험자들은 고충격 활동, 다양한 점프나 호핑, 그러니까 머리 뛰기 같은 거죠. 고충격,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체중이 확 실리는 고충격 활동과 그다음에 주요 근육하고 허리 신전의 저항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근력 향상과 골량 그리고 골 강도 극대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의 운동 강도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력, 골량, 골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 종일 간단한 운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골 부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년층 20대도 물론 20대부터
뭐 40, 50대 분들까지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밀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정상 수치가 나온 분들은 해당하는 그 분들께 해당하는 운동 처방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 카메라 찍어주시거나 캡처해 두셔도 좋고요. 먼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10회 수직 점프, 그러니까 체중의 약 3배의 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것을 5회를 시행하고 점프하고 착지할 때는 발목, 무릎, 골반이 굽힌 상태로 해서 관절의 부하를 최대한 완충작용 시켜줄 수 있는 자세로 착지를 하고요. 각 시행 사이에는 계속 제자리 걷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에 6일, 이걸 5개월을 했더니 폐경전 여성의 평균 38세였는데요. 폐경전 여성의 고관절 BMD가 3% 증가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집안이라든지 업무 중에서도 간단히 할 수가 있는 운동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2가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처음과 마지막 10분 준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이것을 주 3회 정도로 시행을 합니다. 구성은 순환식 운동하고 고충격 유산소 활동인데요. 이 해당되는 것들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을 이용한 팔굽히기, 아령을 이용한 밀리터리 프레스 아래 사항들이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이런 뭐 대흉근, 삼각근, 삼두근, 여기 삼각근 이런 것들 운동은 주로 가슴 운동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팔 운동, 어깨 운동이 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근들을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아령을 이용해서 밀리터리 쭉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역시 이 대퇴, 이두, 삼두, 그다음에 대흉근 이런 것들 다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에는 대둔근, 엉덩이의 큰 근육이죠. 대둔근, 대퇴사두근, 척추 기립근, 그리고 어깨 주위 근육 강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운동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항 훈련과 충격 운동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폐경기 전 여성의 BMD 증가가, 골밀도 증가가 입증이 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2번째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것도 역시 한 1시간 정도, 75분까지도 가능하고요. 이것 역시 매주 3회 정도 시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똑같이 5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고 6에서 8회 정도의 중등도 내지 고강도의 점진적인 저항 훈련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등도 내지 고충격의 체중 부하 운동 3번, 그 사이에 중등도, 그러니까 고충격의 체중 부하에 중등도의 체중 부하를 3회를 섞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 훈련과 체중 부하 운동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항 훈련은 상체와 하체의 기구 및 프리웨이트를 통해서 코어 강도 운동하고 코어 강도 운동을 조합한 복합 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1RM, 그러니까 한번 1RM이라는 건 한 번 낼 수 있는 최대 이제 운동 강도거든요. 그거에 한 60에서 65% 정도로 준비 운동을 해주고 약 한 12주의 훈련 주기를 설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훈련 주기는요. 처음 4주 동안은 1RM에 60에서 70%로 설정된 단일 훈련을 하고, 나머지 8주 동안은 1RM 강도를 높여서 1RM에 80에서 85%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저항 훈련들의 대표적인 예는 스쿼트, 레그 프레스, 런지, 고관절의 외전 내전 운동, 시티드 로우, 광배, 풀다운, 허리 신전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스쿼트 자세죠. 스쿼트 자세, 허리 각도를 완전히 신전될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스쿼트 운동,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대표적으로 이 대퇴사두근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척추 신전 운동들, 그리고 이거는 시티드 로우겠죠. 앉아서 아령을 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 런지 자세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티드 로우, 이게 풀다운 하는 거. 그래서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광배 쪽으로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체중 부하 운동의 빈도를 먼저 살펴보면 저항 훈련 운동 사이에 배치를 해서 20회 반복으로 10회를 하는 운동을 3세트를 하는 정도 빈도를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도는 최대 지면 발력, 그러니까
지면에 저항하는 운동이 체중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되게 강도를 설정을 하고, 유형은 체중부하 운동은 좀 간단합니다. 한 발이나 두 발로 점프를 해가지고 계단 정도 높이의 점프를 해서 한 발이나 두 발로 착지하는 운동. 그러면은 대충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체중이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벤치 스태핑, 그러니까 낮은 계단 같은 걸 하나 마련하거나 실제 계단에서나 스태핑을 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 그 다음에 아니면 15cm 및 30cm에서 점프하는 운동. 그래서 점프 높이를 높이거나 좀 더 복잡하게 패턴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다양화해서 자극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항 훈련, 체중 부하 운동, 이 두 가지를 고강도로 하는 것들이 추천이 되는 겁니다. 저위험자분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중등도 위험자는 골량이 낮다는 얘기는 T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점 사이, 골 감소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골량이 낮은 상태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 이제 이렇게 골 밀도가 조금 저하가 돼 있는 골 감소증이 있거나, 근데 그거에 추가로 골절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이나 남성분들에 해당되는 처방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골량하고 골 강도를 보존하고 근 강도, 근력, 그다음에 균형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균형을 개선시키는 게 목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충격 체중 부하 활동과 점진적 저항 훈련이 포함된 복합 운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16년에 걸쳐 가지고 엘랑겐 피트니스 골다공증 예방 연구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6년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결과를 조사를 했더니 척추와 고관절의 BMD가 유지가 됐고요. 16년이 지났는데도요.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60%가 감소가 됐고, 근 강도 및 체력이 증가가 됐고, 혈중 지질 수치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는지 살펴보면, 일단 주당 역시 1시간 정도의 집단 수업,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인 집단 수업을 2번을 진행을 했고요. 주당 20에서 25분 정도의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을 한 연간을 한 49에서 50주를 설정해서 16년 동안이나 지속을 했고요.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은 걸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평균 심박수가 최고 심박수의 70에서 85%까지 되고, 최고 지면 발력이 체질량의 2~3배 정도 되는 강도로 한 20에서 25분 동안 에어로빅 댄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벌은 한 2에서 4분 고강도를 했으면 1~2분 정도 저강도를 하는 정도로 적용을 하고 인터벌을 적용을 했습니다. 중간에 아예 쉬는 시간이 없이요. 그리고 6개월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운동 속도와 30초 휴식으로 이루어진 다각적인 점프 운동을 추가를 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에는 선형 또는 비선형의 주기적 고강도 저항 운동. 선형이라는 것은 주기적 고강도,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고강도 운동인데, 이것을 운동마다 일정한 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을 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마다 이 강도를 좀 조절을 해주는 것을 비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항 운동을 지속을 했고, 3년 후부터는 고강도 운동 기간 중에 움직임 속도가 폭발적이고 그리고 중등도랑 매우 느린 속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룹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홈 트레이닝은 시작한 5개월부터 한 20에서 25분 정도로 집에서 각자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세션을 도입을 했는데, 역시 5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고 다양한 로프 스키핑 운동, 줄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80에서 120회 반복을 했고, 강한 등척성 그리고 동적 저항 운동들을 10분간 병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5분 동안은 스트레칭은 유연성 운동을 해서 홈 트레이닝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척추랑 고관절의 BMD, 그러니까 골 밀도가 증가되고 골절 위험,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근강도 및 체력이 증가되고 지질 수치 감소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자분들은 이제 좀 노년층에 해당되시겠죠. 그래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미만인 경우 골다공증 진단이 된 분들, 그리고 이전에 골절이나 골절에 대한 여러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험자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너무 강한 근력 운동,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골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역시 저항이랑 균형 훈련을 모두 포함한 다원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요. 권장되는 거는 유산소 운동. 그래서 중등도 내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한 150에서 30분 그러니까 주당 300분까지니까 한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5일을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리고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주당 한 75에서 150분. 이것보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30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균형하고 저항 운동을 이제 복합적인 운동을 제시를 한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규칙적인 체중부와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은 소화기 및 청소년기의 골량과 골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인기의 골량과 강도를 유지하고 또 이후 골 소실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체중부하하는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골 건강에 대한 자극은 짧은 고충격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 소아 및 청소년의 골량 골 강도가 증가가 됐었고요. 점진적인 저항 훈련과 충격 부하를 모두 포함하는 이 다각적 운동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몰입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연령에게 권장이 돼야 되고, 고강도 저항 훈련은 골절 위험이 높은 개인에게도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골 건강은 노년에 있어서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골 건강이 해쳐지게 돼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실제로 골절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일단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에 따른 신체 능력 저하가 굉장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말씀드린 골 건강을 위한 운동요법, 운동 처방들을 통해서 실제로 유지를 시켜주고 골 강도를 증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 두시고 수시로 집에서든 이런 운동 장소에든 꼭 병행을 하고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더 마치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인 운동 동작들을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그치만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쉽고 어디서든 많이 다 접해보셨던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해보셨던 운동들일 수가 있고요. 특별한 동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강도가 높아야지 골에 그러니까 골에 자극을 줘가지고 골 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강도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을 많이 써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예, 주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승현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 안 좋다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목이 뻐근할 때 어떤 목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까지 좀 어려운데 목은 일단 그 전만 각도가 돼 있어요. C자형 커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허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에서 전만이 되고 다시 흉추에서는 후만 뒤쪽으로 꺾이고요. 허리에서 다시 앞쪽으로 꺾이게 돼서
허리 운동 생각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허리 운동에서는 신전 운동이 이런 골 강도 적응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추도 똑같습니다. 기본 각도, 그러니까 구부러진 각도는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신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추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회전력도 많고 좌우로 꺾이는 이 굴절력도 많고 강도가 이 척추의 척추 관절마다의 허용되는 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은 신전을 해가지고 풀어주고 이완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변 목 근육부터 여기는 이 삼각근이랑 등 쪽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자세는 아니고 메인은 뒤로 하는 신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곡이랑 양 옆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메인보다는 추가적으로 곁들이는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경추나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자극되고 이런 경우는 과도한 굴곡 운동 같은 거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 자세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신전 운동을 해주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전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이거 다양한 굉장히 정형외과 전반에 걸쳐서 질문해 주시고 계신데 컴퓨터를 하루에 9시간 이상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손목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손목 터널은 이쪽 이 손목에 있는 그 중간에 큰 인대 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손목 신경과 힘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 인대 같은 것들이 비유가 생기면 신경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쭉 양 손목을 꺾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자극을 주면 이쪽에 좀 좁아질 수 있게 자극을 주면 신경이 자극이 돼서 증상이 아마 유발된 이런 검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나 이 손목도 다양하게 운동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전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끝부터 손목까지 해서 스트레칭을 쭉 해가지고 이쪽에 자극되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스트레칭만으로는 어쨌든 해결은 안 됩니다. 이쪽에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감압을 해주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만약에 심한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 질문이 나왔습니다. 엔젤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걷기 운동이 좋다는데 퇴행성 관절염에는 걷는 게 안 좋다더라고요. 보통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도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체중부와 이 무릎 관절에서의 연골 손상이 있고 직접적으로 이 연골에서 완충작용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뼈 자체가 받는 충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뼈에는 여러 이 통증 수용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그에 수반돼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걷기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소가 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은 또 체중부하가 되니까 걷기 운동 피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을 해서 근육 감소, 근 감소증이 동반이 됩니다. 근육이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시간 몇 시간씩 등산 잘 하셨다는 분들도 최근에는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절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육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부하를 관절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오래 걷는 거는 체중 부하가 계속돼서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로 좀 유산소 운동 같은 거는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무조건 근육 운동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걷기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이 무릎 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퇴골 관절 같은 경우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운동을 위주로 하게 되면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도 강화돼 가지고 똑같은 부하를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필두로 한 근육 운동을 필수적으로 선행을 해서 근력을 키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차시면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젊은 분들처럼.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육 상태를 근력을 유지시키려는 차원 정도에서라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고 운동 시간을 조금 1시간 정도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무릎에 체중이 안 실리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꼬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는데요. 고관절 괴사로 운동 제한이 있고 필라테스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쉬고 있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고관절 괴사를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극이 되면 통증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사실은 좋기는 한데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칭은 좋지 않습니다. 예, 관절의 충돌을 계속 관절 허용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충돌을 계속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괴사도 만약에 동반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충돌을 유발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칭은 좋지는 않고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관절에서는 고관절의 주요 기능은 일단 쭉 일어섰을 때 체중 부하하고 정상적인 보행 유지시켜주는 관절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근육은 여기 중둔근이라 그래가지고요.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바로 만져지는 커다란 근육은 대둔근이라고 하고 그 안에 중둔근이 있고 중둔근은 뒤쪽에서부터 쭉 앞으로 이어져가지고 대퇴골, 대전자골. 그러니까 대퇴골에 그 뼈 튀어나온 부분으로 붙게 되고요. 이거는 기립 자세 유지와 정상적인 보행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운동과 병행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팔로 설명드리면요. 무릎 발목 쭉 펴시고요. 여기 좀 동작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간단하게 아니면은 네. 그래서 무릎하고 발목을 쭉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요. 그 상태로 들어 올려서 버팁니다. 예. 버티고 뻐근할 때까지 버티다가 내리고 이 운동이 계속 그 대퇴사두근의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카메라가 와서 이쪽에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요구를 해가지고 예.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자세로 말씀드릴게요. 앉아서 하는 자세로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쫙 펴고 발목도 쫙 올려야지 그러면 허벅지에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올리고 버팁니다. 예, 굉장히 대퇴사두근 근력이 약하면 힘들거든요. 버티다가 뻐근해질 때까지 하다가 내리고 요것을 한 15에서 20회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 하실 때 3세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대퇴사두근 운동은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누워서 할 때 똑바로 누워서 하셨을 텐데 요걸 옆으로 누워 가지고요. 쭉 다리 역시 무릎 발목 쫙 편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서 벌리면 중둔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꼭 병행을 해주셔서 계속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에 체중 부하도 안 되면서 근육만 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고 하는 운동 두 가지입니다. 네. 아우리님이 주셨고요. 30대 후반 남성이신데 요새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엉치 쪽에서 뚝 소리가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인대나 근육, 근막의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 안정화되면 자연스레 소리가 사라질까? 네,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날 때 엉치 쪽이라 그러셨는데
통증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뚝소리 정도만 나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근육, 인대 같은 것들이 관절 주변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발음이 나는 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경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그쪽에서 염증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면 좀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리라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염증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염증 반응 자체는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해주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좋아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가지고 좋아지면 자연스레 소리도 좋아질 수가 있고 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증상이 지속되면 꼭 한번 검사는 받아보셔야 됩니다. 수연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등산이나 다른 운동을 많이 줄였는데도 계속 무릎이 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골다공증 질문 주신 질문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신데요. 근육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무리가 돼가지고 통증이 하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참고 운동하시면 계속 자극이 되고 통증 만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2주 이상 쉬셔야 되고요. 쉬고 난 다음에 통증이 좀 호전이 되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먼저 선행을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부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산소로 넘어가는 식으로, 유산소를 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줄였는데도 계속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 무릎 자체의 관절염이라든지 예전에는 증상을 못 느끼다가 한번 자극이 돼서 통증이 이제 돼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릎이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MRI나 이것도 뭐 정상이라 그랬고 엑스레이도 특별한 소견이 없고 이렇게 됐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이라고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젊은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전에 하던 신체활동보다 심한 신체활동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행해가지고 과부하가 걸린 경우 통증 수용체가 예민해지면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래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MRI 같은 정밀 검사까지만 해도 구조나 기질적인 문제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통증 반응 자체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2주 이상 기다립니다.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좋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운동하면서 점차 유산소를 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체중 부하라든지 무릎 부하가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으로 통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어쨌든 무리한 운동을 쉬셔야 되고 통증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이 걷고 뛰는 운동은 뼈 건강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하 운동, 저항 운동들의 개념이었고요. 걷고 뛰는 운동은 분명히 이 체중이 부하가 되고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고강도의 자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계속 이런 걷고 뛰는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내지 이런 저항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걷고 뛰는 게 과도하게 돼 근력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과도한 걷고 뛰는 운동은 부하가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것은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 고강도 자극 운동인 걷고 뛰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오래 하고 안전하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요. 소니님 질문을 끝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정형외과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다 이렇게 너무 물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철저하게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이제 주 3회 정도는 꼭 가려고 하고요. 먼저 근력 운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하체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제일 크기도 하고 이런 신체 대사에 의해서 근육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근육들, 대흉근이라든지 등 쪽의 광배 쪽 등 근육 운동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유산소는 30분 내지는 3kg 정도를 주 3회 정도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은 어쨌든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뼈의 자극에 의해서도 그렇고 근육에 의해서도 고강도를 줘야지 근섬유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하시는 거면은 어느 정도 강도를 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는 좀 병행을 해가지고 뼈 건강, 근육 건강 외에도 이런 심폐지구력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유산소도 좀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주말 저녁에 가족분들하고 소중한 남은 주말 시간도 보내시고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궂은 장마철이지만 건강을 좀 유념하시고 이렇게 평안한 여름날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